도울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겨레 신문 고명섭입니다. 지난번 동경대전 내신 뒤에 인터뷰하고 2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한겨레 TV에서 뵀는데 오늘은 도울 TV에서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얼마 전 도울 주역 개사전이라는 중요한 책을 내셨는데 오늘은 이 책을 놓고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이 책 첫 줄에서 한평생 역과 더불어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70년대 도쿄대 석사학위 논문, 또 그 뒤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논문, 이게 모두 역에 관한 것이었다고 밝히셨으니까 주역 공부가 50년을 넘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역을 붙들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한국에서도 주역을 전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 하버드 대학 박사 논문을 구해서 읽고 주역학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영인업자가 제 학위 논문을 영인해서 그거를 이제 각 교수들한테 교수실 댕기면서 팔았는데 그게 1000부 이상 팔렸거든요. 그 사람 얘기로는. 그러니까 그때 상당히 사실은 한국에서 제 박사학위 논문, 영문으로 된 박사학위 논문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주역의 그 학문적인 뜻을 두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석사 박사 논문을 역으로 하게 된 것은 왕부지라는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왕부지라는 사람은 명말 청초에 끝까지 한 거 하다가 결국 청나라하고 그 타협을 하지 않고 그 학문을 지킨 사람을 우리가 유로, 남길 유자를 써서 유로라고 부르는데 그 유로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왕부지라는 사람은 정말 그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왕부지 이전에 주자보다 한 100년 앞서는 사람인데 그 장횡거라는 분이 완전히 이 역을 재해석해서 철학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세 유학이라 신유학이라고 부르는 이 유학의 출발은 역입니다. 장횡거라는 사람의 주역 해석이 내가 보기에는 위대합니다. 위대하고 이 왕부지의 이 주역을 알게 된 것이 대만에서 인인문고라는 문고판으로 여기 궁장장 장서당이라고 선역서자에다가 집당자 쓰는 장시탕 장시탕 선생의 왕선산 학보라는 책이 있는데 왕선산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독보 혼자서 그냥 생 원자료를 파고 들어가지고 만든 책인데 오늘날 봐도 이 장서당 선생의 왕선산 학보라는 책은 슈에포 이거는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책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작은 글씨로 들어가서 내용은 많아요. 근데 이 작은 책 하나가 제 책상에 50몇 년 동안을 지금 계속 있는 거고 오늘까지도 그거를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동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하나의 그 철학의 출발이자 뭐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 그 알파 오메가 그야말로 시작이고 끝이라고 말할 정도로 주역은 대단한 문헌이고 아무리 뭐 주자학이다 이런 게 지금 근세 패러다임으로 주자학을 얘기하고 지금 퇴계를 얘기할 테지만 오리지널로 들어가면 주역이에요. 그리고 주역 중에서도 개사전이고 이 개사전. 그래서 제 참 그 인생의 이런 인연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장서당 선생님을 만나서 왕선산의 철학을 들어갔고 왕선산의 철학을 하자니까 이건 순전히 주역이고 주역을 하자니까는 왕선산이 보는 주역이라는 거는 전부가 개사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사전의 철학적 사유를 가지고 근세유학과 또 그 근세유학을 극복하는 모든 담론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서구적 학문도 흡수를 했고 네네. 그러면서 이 동방문화는 오늘까지 온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국 사람들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주역을 사랑해요. 제가 지금 주역 강의를 하는데도 그 완전히 서양으로 치면은 뭐 히라보 경전을 그냥 강의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예. 하루 저녁에 2만 명이 듣는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주역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역을 잘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주역이라는 것처럼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 매혹적인 선물이 없다. 예. 그래서 저는 평생 주역을 떠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서 이제 선생님 말씀을 자세히 하시지만은 주역이라는 거는 이제 경과 전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은 12기라고도 하는데 12기라는 것은 이제 경이라는 몸통에 붙은 10개의 날개를 뜻합니다. 그 계사전은 이제 그 10획 중에서 하나인데 왜 계사전이 그토록 중요한 책인지, 이 책이 동아시아 문명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가 이번에 제가 만든 이 주역 계사전이라는 책만 해도 이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압축적이고 그 아름다운 고문으로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내용이 한문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걸 펴는 동시에 그냥 이렇게 악 하고 그 압도당하는 그런 아름다움에 아주 취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 운문이고 모든 게 이렇게 자수도 맞아 가면서도 그 산문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책인데 예. BC 400년까지는 확실한 문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잡고 있는 이게 바로 BC 400년에 그대로 있거든요. 네. 사실 서양에서 우리가 서양 고전을 말한다 그러면은 어떤 고전도 BC에 지금 남아있는 문헌은 거의 없습니다. 피지컬리 물건으로. 예. 계사전은 하여튼 대단한 글이죠. 예. 대단한 문헌이죠. 이 책의 앞에 이제 서문에서 선생님이 이제 언어의 문제와 관련해서 동서의 차이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동아시아 사상이 언어의 가치를 낮게 보았는데 이게 이제 커다란 문명사적 결함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걸 일종의 콤플렉스로 느껴왔고요. 그런데 이 책의 선생님은 서양의 그 로고스 문명, 언어 중심 문명이 과학 문명을 이루어내긴 했지만 그것이 지금의 지구적 차원의 기후 위기를 낳았다. 그러니 그 로고스 문명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느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점은 확실히 이제 거대한 사상사적 주제고 상당히 깊고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점에서 선생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래 우리 고병섭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 하이데거 극장이라 해서 하이데거 철학 그 생애와 모든 하이데거라는 사람처럼 어려운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의 생애와 사상을 이렇게 기자 생활을 해 가면서도 이렇게 심도 있게 다뤘다는 것은 제가 니체 극장을 다 봤지만은 이 하이데거 극장 이 방대한 1, 2권의 이 하이데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20세기 서양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들으라면 저는 세 사람을 듭니다. 네.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 네. 그렇고 아주 다른 성격의 철학이지만은 화이트헤드. 이 세 사람을 평생 선생님으로 모시는데 최종적인 하이데거가 뭐 존재론을 파고들으면서 존재에 대한 아주 여러 그 심도 있는 고찰을 하고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 방대한 저술을 하고 그랬지만은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 책의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 자체로 볼 때는 하나의 실패된 프로젝트고 미완의 프로젝트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후기 사상으로 가면서 보면은 언어라는 것 자체로 그
로고스적인 측면에서 보는 세계의 모습이라는 게 그게 타당치 않다. 결국 결론은 이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도 전기사상이라고 하는 건 언어는 정확한 이 세계의 픽처다, 그림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모든 우리의 언어적 삶의 밑바닥에 어떤 그 불변의 어떤 그 수학적인 질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거 다 부정해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문명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기분이라는 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하이데가도 그런 말을 쓰지만은 네. 그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적인 그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오히려 진리를 밝혀준다기보다는 그것이야말로 픽션이고 그게 허구고 네. 그것이 결국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네. 오늘날의 무슨 뭐 인공지능이니 AI니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이 언어의 그 다반적인 기능 그리고 아주 무한한 깊이를 네. 서구 사상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고 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많은 문제가 생겨난 것이고 네. 주역을 하면서 실제로 이거 계사전을 쭉 제가 한글로 이렇게 뒤에 계사전만 읽어보시라고 네. 이렇게 쭉 한글로 이렇게 한글 계사전을 써놨는데 이거 얼마 안 돼요. 이거 쭉 내가 항상 읽어보면은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게 네. 진짜 하느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쫙 한번 읽어보면 이 계사전이라는 거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야말로 이 우주의 모든 신비가 밀려오는 듯한 네. 그거 결국은 하이데가도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는 그 신비로운 세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시적인 영감을 갖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궁극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잘 아시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주역 계사전이야말로 서양 문명이 이제부터 걸어가야 할 제대로 이제부터 눈 뜨고 다시 걸어가야 할 그 어떠한 새로운 좌표 설정을 해주는 철학이고 문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도 결국 이제 사상가의 사상과 시인의 그 시어 이것의 이제 상통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사례로 이제 헬달린을 들지만 결국 크게 보면은 그 서양 문명에서도 그 시로 된 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초기에 그렇고요. 근데 역시 계사전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이 시어로 된 운문적 형식이 강하게 담겨 있는 그런 언어로 결국 무언가 궁극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려는 것과 통하는 그런 지점이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서문에서 선생님이 그 역에 관한 모든 담론은 확실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실은 역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할 진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실제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은 내가 역의 모든 질을 통달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오히려 역에 대한 원초적인 무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렇게 무지한데도 방대한 분량의 해설서를 쓰셨으니까 뭔가 핵심적인 통찰이 있기에 이런 저작을 쓸 수 있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앞서 펴내신 도월주역 강해라는 방대한 저작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적인 통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모든 걸 떠나서 이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텍스트예요. 네. 확고하게 아주 확실한 텍스트가 있다는 거. 근데 주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텍스트를 얘기를 안 하고 여기에 대한 구라만 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사전을 누가 썼냐, 네. 언제 썼냐. 네. 지금 이건 굉장한 논문감이잖아요. 네. 근데 그건 할 필요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예.
비트겐슈타인도 이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언어에 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는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meaningless하다. 네. 근본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다. 의미가 성립할 수 없는 걸 가지고들 떠든다. 네. 신은 존재하냐? 신을 존재하냐? 방대한 논의가 있지만은 그건 도대체 의미가 없는 얘기다. 예.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보이지도 않는 거 가지고 검증도 안 되는 그걸 주어로 놓고 신이 있냐 없냐 이런 논의를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다못해 장미는 붉은색이다 그러면 그건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사실명제 그러나 장미는 아름답다. 벌써 이 미학적이나 윤리적인 테마가 아름다운 장미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언어로서 이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한 건데 지금 주역에 관해서 계사전에 관한 모든 논의는 확실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예. 그런데 다행히 텍스트가 있다. 네. 텍스트는 뭐냐? 이건 의미의 체계다. 예. 우리와 같은 언어다. 우리와 같은 언어로서 된 이 귀중한 텍스트를 그 세만티카 의미론적으로 풀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예. 이걸 풀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내가 보기에. 네. 그 누구든지 가서 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갖다 보시면은 다 달라요. 아주 달라도 이만저만 다르질 않아요. 그게 어느 게 진실이냐?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내 거가 진실이다. 네. 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최소한 meaningless한 네. 의미 없는 짓거리들에서 벗어나서 예. 이 텍스트와 가장 세만티컬리 이거 의미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해석을 내리겠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피땀을 흘린 그거 내가 50년 걸린 거예요. 예. 네? 네. 54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50년 걸린 작업을 정말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들이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예. 앞으로 학문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이 고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확고한 지식이 될 수 없다. 예. 그런데 동양 철학의 세계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을 해석이 안 되는 채 해석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는 것을 전달이 안 되는 채 예. 전달하는 거예요. 예.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것을 예. 그 의미가 통하지 않는 상태로 서로 고개를 끄덕이고 네. 알았다고 그러는 게 동양의 언어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뭐냐면 최소한 계사전에 나오는 모든 언어를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한 검증을 받겠다. 예. 누구든지 날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라.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그 언어는 최소한 이런 의미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 우리 한국말로 이해가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데디케이션도 네. 세종대왕님한테 이걸 바쳤잖아요. 이 책을. 예. 이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계사전에 계사라는 말을 두고 또 이제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은데 계사는 우선 이제 효사를 뜻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그 효사를 포함한 역경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뜻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계사라는 거는 원래 계라는 건 그냥 매달다. 매단 말. 네. 어디다 매다느냐? 저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그러니까 어느 텍스트에다가 이거를 매단다는 거는 매단다는 것은 그거를 해석한다. 예. 그거를 푼다. 예.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네. 계사라는 거는 주역의 경전에 대해서 매달은 말들이다. 예. 이걸 누가 매달았는지는 몰라요. 예. 언제 매달았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최소한 전국시대 초기로까지는 확실하게 올라가는 것 같고 모든 그 문헌들의 관계를 보면은 그런 데이팅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데 그 매단 말인데 그 매다는 건 처음에
그 주역이라는 거는 그냥 심볼이잖아요. 예. 음양에 이거 6자리로 만든 심볼 체계니까 그거는 이제 64개의 괴가 되죠. 그리고 64개가 한 괴가 전부 6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384효가 있는데 그 효를 그냥 모양만 가지고 이 점을 친다 그러면은 이건 너무 구라가 심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임의적이가 되죠. 자의적이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달았다 이거야. 네. 그 말을 단 것을 그 효에다가 단 것을 효사라고 불렀어요. 예. 원래 계사의 제일 모델은 효사죠. 괴 전체에다 다른 것을 우리가 괴사라고 그러고 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계사전은 결국은 오리지널한 계사라고 말할 수 있는 효사에다가 네네. 다시 그 효사를 공자가 다시 해석한 것처럼 만든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공자가 이것을 직접 해석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공자가 그만큼 위대한 제자들을 많이 길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위대한 선생님의 이름으로 하자. 우리가 해석하더라도. 네네. 그렇게 해서 원래 효사는 점에 관한 아주 짤막한 꼭 그 무슨 우리가 점 칠 때 그 새가 가서 칵 찍어 나와서 그러면은 예, 뭐 세점이야. 북쪽에 가면 뭐 친구를 만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간단한 것들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초현실적이고 너무 압축되고 도대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해석한 거예요. 예. 다시 해석. 근데 네. 이 다시 해석하면서 그 전후 상황까지 철학적인 그 모든 정황을 같이 네. 한 게 소위 지금 계사전이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사전은 오리지널한 의미는 효사인데 예. 효에다가 매단 말이니까. 예. 근데 여기서 계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효사들에 대해서 다시 매달은 전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사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그 텍스트별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계사전을 이 사람들은 만들면서 그 오리지널한 효사의 의미도 아주 풍요롭게 새롭게 해석을 해갔죠. 예.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계사전을 단순히 유교 사상의 중요한 텍스트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사전은 장자의 그 대종사편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상상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도 책 안에서 선생님이 하시고요. 또 계사전과 노자 장자의 이런 관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사전의 가장 특징적인 게 네. 천지라는 말이거든요. 예. 천지라는 말인데 이 천지라는 말이 일상 대화 속에서 항상 이 천지지간에 뭐 천지 항상 얘기하지만은 네. 그거를 뭐 하늘과 땅 이렇게 구분해서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천지 그러면 하나의 컨셉으로 딱 들어오는 거죠. 예. 예? 천지지간에 이렇게 외로운 내가 있을 수 있는가 뭐 예. 그러면 천지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광막한 우주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그 천지라는 말인데 계사전의 특징은 천지라는 말을 유니크한 우주론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주론으로 사용했다는 거에서 제가 이제 천지 코스몰로지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제 오리지널한 이 발견이에요. 네. 고전들을 쫙 번역하고 그 많은 고전을 검토하면서 일례를 들면은 논어가 얼마나 대단한 고전입니까? 그리고 그건 확실하게 BC 6세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내용적으로. 근데 논어라는 그 위대한 우리 대표적 경전에 놀랍게도 천지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공자라는 사람은 하늘을 얘기는 했어도 천이라는 말은 해도 천지를 얘기한 적은 없고 더군다나 천지를 얘기해도 천과 지를 유니크한 하나의 그
우주론적인 함수로서 네네. 얘기한 적은 없다 이거죠. 세상을 예. 그 사람은 그 천지론적으로 천지를 바라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예. 이 노자는 펼치면은 예. 바로 천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제1장부터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천과 지가 있고 그 사이에서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을 만물이라고 네. 부르고, 예. 그러니까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은 그야말로 이 존재자들, 존재자라는 게 만물이고 예. 천지가 존재자들을 가능케 하는 예. 존재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자에도 나오고 장자의 대종사편에도 그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천지를 파악하는 예. 그런 자세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계사전이라는 이 문헌이 천지 코스몰로지라는 유니크한 세계관을 만든 장본인이고, 네. 이 천지 코스몰로지라는 것이 계사전의 핵심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역과 계사전이 유교에서 핵심되는 경전인데 이걸 단순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학의 어떤 흐름 이걸로만 설명할 수는 없고 흔히 이제 그거 좀 다른 계열이라고 하는 노자 장자 뭐 같이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텍스트고 그래서 그 전체가 좀 아울러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모든 고전의 뿌리죠, 뿌리. 이게 여기서부터 세계관이 유니크한 코스몰로지가 형성되면서 지금 현재는 뭐 비그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공간이 어떻게 되고 뭐 아인슈타인까지 오는 막연하지만 뭐 이 우주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우주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주론과 같은 유니크한 우주론이 이 계사전에서 나는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한 학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 동아시아 전체 사람들의 인식 체계의 모태가 되는 예. 그 바이블이다 이거지. 예. 그 논의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선생님 이 책 안에서 그 계사전이 고조선 문명권의 영향 안에서 탄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계사를 통해서 고조선 문명의 문화를 읽는다. 또 역, 노자, 계사가 하나의 고조선 패러다임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대목도 나오고요. 근데 예. 내가 옛날에는 그런 말을 이제 중국 철학의 전문가고 네. 그래서 별로 안 했는데 그 엄밀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예, 나는 텍스트의 엄밀성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예. 엄밀하게 공부를 하면서 늙어가니까 네네. 좀 더 많은 거를 포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면은 공자다. 그럼 공자는 중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네. 노나라 조그만 제후국 노나라에서 활약한 사람이고 그 노나라에서 공자가 활약할 때만 해도 방대한 동북아시아의 고조선 문명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예. 뭐 그 전에 뭐 은대로부터 기자가 뭐 갔다. 거기서 뭐 우리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기자가 고조선에 왔다는 건 중국 사람들이 기록하는. 예. 근데 그 기자가 보통 기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홍범 구주를 다 돌돌 외우고 가리키는 아주 최고의 현자란 말이에요. 예. 문화적 하나의 근데 그런 사람을 고조선에 시켜주고 그 사람을 지원하는 그 정도의 아량이 있는 거대한 문명이 있었다는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 중국 고전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나는 요새 와서 조심스럽게 네, 함부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예. 그냥 동북아 고전이라든가 네네. 고조선도 같이 아우르는 것으로서 우리가 중국 고전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고전이라고 그러지만 그거는 이 동북아시아의
거대한 문명권의 소산이지 네. 어떠한 그 중원의 작은 지역에서 무슨 은어에서 나온 뭐그 각골문 때문에 그 주변에서만 국한된 문명이다. 난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얘기만 해도 아까 그 천지 코스몰로지라고 얘기했지만은 단군 신화만 해도 그것이 신화를 떠나서 하나의 그 해석을 해 들어가면은 네네. 곰이라는 건 땅에 예. 땅의 상징이란 말, 땅에서 가장 파워풀한 예. 뭐 호랭이도 범접 못하는 그냥은 곰이라고 하는 건 땅의 임자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환웅이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이고 그럼 벌써 천지가 만나서 단군을 낳는 이것 자체가 천지인의 사상이 확실하게 있는 거고 네네. 그렇게 나와서 그 어떤 신실을 만들어가고 그런 목적이 뭐냐면 홍익 인간의 네. 모든 이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려는 어떠한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공통된 동북아시아의 사상이지 네네. 그게 중국 사상이고 예. 우리는 거기서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예. 중국 고전을 우리의 고전으로서도 네.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 예를 들면 고조선 문화는 상당히 그 상하의 그 질서가 상당히 위압적이지 않았다든가 예. 그런 것을 나는 고대의 아주 원래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삶의 양태를 예, 분석하는 그 시카고 인류학자들의 보고를 네네. 보면은 네네. 나는 고조선 생각이 많이 나요. 예. 그러니까는 고래로부터 어떠한 그 굉장한 이 휴머니즘과 유니크한 세계관을 가지고 네. 시작한 것이지 무슨 뭐 예. 박혁거세나 뭐 주몽을 낳은 알에서 생겨난 문명이 아니다 이게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한국인이 21세기 네. 그야말로 새로운 K 문화를 생각할 적에 예. 이런 고전을 네. 우리의 것으로 이제는 읽어야 되겠다. 예. 하이데가도 독일 사람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사상으로 읽어야 돼요. 하이데가도. 이거 독일 사람의 사상이 아니죠. 왜냐면 하이데가도 엄청 뭐 저 일본 선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대화하면서 사실 뭐 노자고 뭐고 이 사람 엄청 동양 사상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더 일본인보다는 네. 더 강한 문명을 가지고 있고 그걸 여기 하이데가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이데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 하이데가 사상을 무슨 독일 사상이다 이거 웃기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학문적인 엄밀성을 우리가 당연히 추구해야 되고 또 거기에 바탕을 해야 되지만 또 사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깨우치고 깨달아 갈수록 그게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동안 안 보였던 것이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그런 점에서 열어놓고 좀 더 그 시야를 열어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 고조선 문명이 뭐다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 문명에 어떤 힘과 요소가 있고 그것이 이런 데 배어들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찾아나가는 작업도 역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천지 코스몰로지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 거기에서 하늘과 땅의 교섭에 의해서 생겨나는 모든 존재자들 네. 그리고 그 사물들에서 가장 영민한 두뇌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진 그야말로 다자인으로서의 예. 인간 예. 이 천지인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세계를 바라볼 때 네. 진짜로 우리가 천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거를
과학적 이성의 대상으로 객관화시키고 이거는 천동설은 틀렸고 지동설만 맞다. 그런 모든 사유는 그야말로 그 과학이 인간에게 상당히 정확한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이 세계를 무한히 아주 네. 사악할 정도로 왜곡시키고 네네. 그거를 인간의 문명의 도구로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왔기 때문에 예. 현대의 근대성 자체가 근대성 속에서 뭐를 차지할 게 아니라 제가 백낙정 선생님하고도 그런 거에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근대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저주받은 근대예요. 서양의 근대라고 하는 거는 그 근대라는 게 꼭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대라는 것이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그 과학을 자본주의에 예속시키고 그것이 모든 이 자연에게서 어떤 에너지를 요구하는 네. 그 에너지 창고로서의 천지라는 것은 네. 정말 인간에게 불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려면 지금 계사전의 세계관을 회복해야 된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거죠. 그 선생님 이제 계속 이제 천지 말씀하시고 천지 코스몰로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텍스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상편의 첫 문장이 천존지비 건곤정의. 첫 문장에서 이제 그 천지가 이제 나오는 건데 선생님 이제 고려대 철학과 시절에 이 구절을 읽고 그 자리에서 득도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이 천지 코스몰로지를 그 서양, 인도, 유럽 문명 이 우주론하고 대비하고 또 그 대비를 사실상 이 책 끝까지 끌고 가시는데 그 천지 코스몰로지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네, 예. 계사전 강의를 고려대학 철학과에서 김충일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들었는데 천존지비라는 말이 하늘은 존하고 지는 낮다는 그때 존이라는 거는 높을 존이고 네. 비는 낮다는 비인데 예. 이 말이 우리한테 탁 들어올 때는 예. 가장 많이 쓰인 것이 천존지비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 없었고 남존여비라는 말로 우리한테는 인식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남존여비라 그러면 그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런 어떤 여성 학대의 역사를 뭐 우리가 지금 그거 반성하느라고 뭐 미투 운동이니 뭐 메가리니 뭐 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정말 그 사건들이 벌어지고 참 뭐 반성할 건 해야죠. 그런데 전혀 네. 천존지비의 남존여비 사상은 0.0001%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예. 이거는 단지 우리 생활 세계 속에서 네. 하늘은 높이 있고 땅은 낮게 있다고 하는 이것은 가치 명제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 명제고 예.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단순한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주역을 재건하겠다. 예. 그러면서 위에는 이것이 건괴가 되고 이거는 곤괴가 된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건곤 사이에 나머지 62개가 배열되면서 네. 하나의 완벽한 그야말로 이게 그 하이데거가 순간이란 말도 쓰고 네. 뭐 했는데 이게 뭔가 그 순간에 네. 우주 전체가 참 아름답게 예. 그 64개가 쫙 배열이 되면서 내 눈에 전개가 된다. 그걸 내가 득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는 이것이 가치 명제가 아니라 하나의 일차적으로 사실 명제다. 예. 비트겐슈타인도 뭐냐면 가치 명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그거는 딴 차원에서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네. 네. 그건 사실로 트루 앤 폴스로
명제론적으로 증명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천존지비는 이것이 가치론적인 명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실. 네. 그리고 그 사실에다가 거기에 모든 가치를 심었다, 대열했다. 네. 예. 이렇게 보면은 네.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뭐 자인과 존레, 로고스, 파토스 이 모든 것이 네. 한 장에 배열된 그런 아주 화엄 세계와 같은 아름다운 네. 우주로 나에게 딱 예. 그야말로 계시를 하는 거죠. 예. 그 계시를 했을 때 예. 그 충격은 말할 수가 없고 왜냐면 남존여비 이런 말에 쩔어왔고 네. 동양 사람들은 맨날 남존여비하고 예. 서양 사람들은 뭐 차를 탈 때도 영화를 보면 뭐 여자 먼저 싹 하고 뭐 문도 탁 닫아주고 그러는데 네. 우리는 왜 이렇게 후진적이냐 이러고서 예. 맨날 그 컴플렉스에 살았던 우리 유전 시절의 나의 사유에 이 천존집이라는 이 한마디가 충격을 줘. 예. 야, 이게 예. 세상을 새로 봐야겠다. 네. 그러면서 주역을 파고 들어간 거죠. 예. 이 책에서 이제 중용이나 계사가 기원전 4세기 이전 문헌이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400년, 기원전 400년까지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유가의 핵심 텍스트가 성립한 게 서양에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문헌이 등장한 것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동시에 동서양에서 각자 문명의 핵심이 되는 사상 텍스트가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점도 참 흥미. 네, 그 야스퍼스도 그 악센사이트라고 주축 시대라는 말을 쓰고 그러지만은 요새 이제 그 지하에서 무덤에서 많은 새로운 자료가 발굴이 돼가지고 예. 거의 그 공자의 손자인 자사라는 사람의 존재가 네. 확실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공자도 대단하지만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라는 사람이 증자에게서 배웠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그 자사라는 사람이 네네. 대단한 사상가였던 것 같아요. 예. 그 자사에 의해서 이게 됐는데 자사의 시대는 이제 실합 철학의 대단한 사상가들이 배출되던 같은 시기인데 우리 쪽이 훨씬 서양보다 다양하고 네네. 확실한 문헌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예. 서양은 사실 아테네 거기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래봐야 그 하나지. 우리는 그 시대에 뭐 방대한 그 제자 백가가 벌써 싹트고 있었고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은 서양은 너무 그 사상적 기반이 단조롭습니다. 약하고. 근데 그것이 굉장히 로고스적으로 정말 발전해서 오늘날 이 서양의 철학서들을 읽어보면은 골치가 아프고 그렇게 그 복잡한 언어들을 쓰는데 우리 고명섭 기자님과 같은 두뇌를 가지고 그 언어적 실력을 가진 사람이나 뭐 조금 알까 말까 하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서양 철학은 이 언어가 너무 현란하고 근데 그 현란한 만큼 고생을 해서 알아봐도 사실 별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서양 철학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가끔 자그마한 서양 철학 책도 보는 게 내가 좁아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사상가들을 또 볼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 사고에 자극을 받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21세기부터는 사실 동서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구분이 없다. 이제는 서양 철학 한다고 그래서 동양 철학 안 하고 동양 철학 한다고 그래서 서양 철학 안 하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냥 하나로 다 관통을 해서 사람들이 폭넓게 교섭을 하고 교류를 하고
그 사상적으로도 열린 이 자세를 가져야 한단 말이죠. 예. 그것이 21세기의 과제라고 보는데 이 세계는 점점 편협해지고 좁아지고 네. 정치가들이 점점 썩어 빠지고 더러운 생각만 하는 놈들이 전부 이 세계 정치를 다 장악해가지고 예. 참 우리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제가 뭐 서양 철학을 조금 공부를 한 것도 사실 저를 알고 이 땅을 알자고 그 공부를 한 거고 그쪽에 무슨 추종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가본 길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저 고명석 기자님은 그야말로 동서를 다 회통을 하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계사 상편 2장 6효 지동 삼극 지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삼극 지도를 천지인 삼극의 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선생님께서요. 천지 코스몰로지 그러니까 천지 코스몰로지하고 또 천지인 삼극 혹은 천지인 삼재 이게 어떻게 통일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그것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세 유학의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근세 유학의 진정한 출발은 정몽이라고 하는 예. 장행거의 정몽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 근세 유학의 출발인데 네. 계사를 그 사람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네. 천지 코스몰로지를 근세 유학적으로 아주 확고하게 만든 게 바로 정몽이라는 예. 어마어마한 책인데 예. 제가 지금 그거를 번역하려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사를 재해석한 것에서 이 정몽에 있는 유명한 얘기가 유명한 챕터가 서명이라는 거거든요. 예. 서쪽에 걸어놓은 명이다 그래서 근데 그 서명이라는 데 보면은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로 해서 나는 태어났다. 예. 이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인간 존재는 하늘을 아버지로 하고 땅을 엄마로 해서 태어난 존재다. 예.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하늘이고 나의 어머니는 대지다. 네. 근데 이거 코스몰로지컬하게 우리가 이 언어를 보면은 사실은 너무도 이거는 절실한 말이거든요. 인간 존재라고 하는 거를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파악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은 하늘은 항상 위압적이고 초월적이고 네. 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권위주의적이고 모든 상보를 마음대로 자행하는 존재의 장소고 그러니까는 하늘과 땅은 융합될 길이 없습니다. 예. 서양 사상에서는 네. 뭐 단테의 신곡이나 뭐 그런 것도 전부 뭐 그냥 지옥을 댕기고 땅이라는 건 지옥과 같은 세상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에도 뭐냐면 이 땅이라는 거를 갖다 코스모스라고 그랬거든요. 이 네. 코스모스라는 이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거기에 빛으로 로고스가 빛으로 왔다. 그거 가지고 정말 그 불트만의 아주 독특한 해석이 있는데 천지인 삼재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천지 코스몰로지에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1효와 제2효, 3효, 4효, 5효, 6효 있는데 1, 2효를 땅으로 보고 네. 5, 6효를 하늘로 보고 네. 3, 4를 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인이라고 하는 거는 땅과 하늘을 엄마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하늘의 정자를 땅의 자궁에서 길러낸 게 나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나라는 인간 존재뿐만 아니라 네. 모든 이 산천초목이 다 이렇다고 볼 적에 풀 한 포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 그야말로 얼마나 이것이 이 신성이라고 볼 때 데이티 하이데카도 여기까지는 가진 못해요. 네네. 그 사상이 예. 이렇게까지 하늘과 땅을 그냥 그 신비로운 계시로서 그냥 시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것을 나의 엄마와 아버지로서 느끼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교섭하는 이러한
우주로는 네. 서양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동양 사상의 이런 천지 삼재 사상과 천지 코스몰로지라고 하는 거, 네. 이거는 정말 위대한 사상이죠. 위대한 사상.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상편 4장에 보면은 이제 정기위물, 유혼 위변, 시고, 지, 귀신지 정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를 응축시키면 그것은 구체적인 땅의 물, 사물이 되고 혼을 흩어버리면 그것은 영화는 객체가 되어 무궁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 때문에 천지의 영활한 모습인 귀신의 생동하는 참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셨는데요. 이런 이제 계사의 논리를 가장 치열하게 논구한 사람이 조선의 수은 최재우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은이 사람들은 천지만 알고 귀신은 모른다. 동학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하는데 이 귀신이 바로 이 계사전에서 나온 귀신이라는 거죠. 그 도대체 천지와 귀신은 어떤 관계인지. 그러니까 귀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귀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스트라는 그 아주 그 만화적인 개념을 가지고 왜곡을 하는데, 귀신이라는 말을 서양 언어로 고스트로 번역해 버리면 네. 서양 사람들이 그냥 우습게 알고 말아요. 그런데 귀신이라는 게, 귀라는 거는 돌아갈 귀자라고 주자가 정확하게 얘기했고, 이건 귀에, 돌아갈 귀의 뜻이다. 어디로 돌아가냐? 돌아간다는 거는 결국 인간 존재는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땅으로 돌아가는. 그 다음에 신은 흩어질 신이다. 흐트러진다. 어디로 흐트러지냐? 나의 혼은 하늘로 흐트러진다. 자기의 본향으로 가는데, 그것도 무슨 서양 사상처럼 무슨 하늘나라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늘나라는 건 이미 초월적 세계고 이데아적인 세계고 시간과 공간이 없는, 눈물도 없고 똥도 못 싸는, 아주 오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유리알 같은 엉터리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로 가는 걸 왜 우리가 좋아하게, 그야말로 저 불트만하고 그 하이데거가 얘기했다고 그러지만은 그걸 카이로스로 삼고 그걸 기다린다. 나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론 구성에 있어서 그 말은 대단할지 몰라도 그런 카이로스는 건 엉터리 카이로스다 이거죠. 엉터리 카이로스고 잘못 짚은 카이로스인데 그거는 이제 재림 사상으로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저는 이 흐트러지고 나의 몸은 이렇게 땅으로 돌아간다고 할 적에 그 천지라고 하는 거는 시공 그 자체예요. 근데 그 시공의 특징이 뭐야? 변하는 거예요. 불변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변하는 시공. 이것이 나의 진정한 하이마트. 그야말로 이것이 내 고향이고 본향이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푸른 포기가 바로 하느님이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복속해야 되고 내가 존경해야 되고 그런 하느님이 저거란 말이죠. 그게 동학 사상에 오면은 밥 한 그릇이 곧 하느님이다. 이게 곧 하느님이다. 그 맞는 말 아니에요? 밥이라는 거 하나 속에서 내가 사는 모든 원기를 얻는 건데 그 밥은 뭐예요? 그건 하늘과 땅의 소산이에요. 하이데거가 얼마나 대단해도 뭐냐면은 이런 동학 사상에까지 오려면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거죠. 이 사상가들은 자기들도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나가야 되니까 니체가 그냥 발광하다시피 외쳤고 그래 한 세기 지나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 이렇게 멋있는 철학을 냈지만은 문명의 바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갑자기 노자를 끌어오고 불교를 끌어오고,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한국 사상가들을 못 만나고 그 일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일본 제페니스 젠을 가지고 구상을 하기 때문에 불철저해요. 내가 보면 아쉬운 게 많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귀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이데거가 말년 사상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존재 그 자체. 네. 존재의 빛이라고 그럴까? 네. 그야말로 이 천지는 천지로서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자연으로서 하늘과 땅으로 객화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 영험한 신적인 어떠한 그 무엇이다. 예. 그것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부른다. 예. 그리고 그 귀신은 항상 돌아가고 흩어지고 예. 영속적인 이름일양의 그러한 어떠한 이 순환을 계속한다. 예. 거기에서 우리 인간은 더불어 예. 살 수밖에 없다. 네.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거기가 이제 핵심이 되는 이야기인데, 요게 이 도울지역 개사전에서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되면서 심화되고 전개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상편 4장에 신무방 영무체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제 선생님께서는 하느님은 고정된 모습이었고 역이란 고정된 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이 문장에 담긴 신 또 역, 이것도 개사전 전체의 우주론을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상편 5장에 음양 불측 지위 신, 음양의 착종으로 연출되는 우주가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 헤아릴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느님이라 부른다. 그걸 이런 말도 그 신 하느님을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 근데 여기서 신무방이라고 하는 영무체다. 역이라고 하는 건 이 변화하는 이름 일양의 어떤 우리가 아는 이 천지라고 하는 이 변화는 체가 없다. 네. 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일정한 몸이 없다고 해요. 예. 일정한 공간을 갖는 게 아니다. 예. 어떠한 중국말로 똥시, 우리말로 하면 어떠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은 무체하고 체가 없고 몸이 없고, 신은 그 역에 깃들어져 있는 하느님이라고 하느님은 무방 존재가 아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방위를 갖지 않는다. 어떤 공간성이라든가 시간성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시간성을 갖는 게 아니란 말은 조금 수정이 되지만은 하나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에서 고정된 실체성을 갖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400년 BC 400년에는 있는 이 문헌의 이런 고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이트헤드도 프로세스 앤 리얼리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얼리티라는 거는 뭐냐면 그거는 불변의 무슨 뭐 영원한 그 무엇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하나의 프로세스다. 이벤트들의 액츄얼 오케이전 이런 것들의 그냥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궁극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몸도 없는 것이고 존재도 아닌 것이고 방위도 없는 것이고 고정성이 하나도 없다. 이거를 아주 전편에 걸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주역이야말로 이걸 만든 사람들은 인간세의 향후 2500년의 비극을 다 예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하느님을 고정적인 실체로 만들면서 인간을 얼마나 타락시키고 죄악시할까. 마치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만드는 동시에 이거 큰일 났다. 이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독일 놈들이 먼저 만든다고 그래서 난 이거 만들었을 뿐인데, 그런데 트루만이 자식아 징징거리지 마 이러고서 갔다가 그냥 히로시마에 터뜨리는. 그 이거는 히로시마에 터뜨려서 몇만 명이 죽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새롭게 프로메테우스가 돼가지고 불을 훔쳐다가 인간 세계 주면서 벌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벌을 받아야 할 내가 아닌가. 과학자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는 과학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이렇게 돼서 되느냐 인간에. 그러니까 영무체 신무방을 외치는 이 주역 개사의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책을 사셔가지고 젊은이들이 정신을 차려서 봐야 오펜하이머를 꼭 보시라고. 오펜하이머를 네. 보고 꼭 내 이 계사전 이거를 보시면은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그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네네. 그게 3시간을 하기 때문에 예. 보통 사람은 못 봐요. 그게. 예. 지루해요. 그런데 그 과학사를 좀 이해하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 캐릭터를 좀 알면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아마 인류가 여태까지 만든 영화 중에서 영화라는 장르 속에서 철학과 제대로 된 역사를 담은 난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오펜하이머가 염려하듯이 앞으로 네. 이거는 히로시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핵 경쟁이 시작되고 인류는 이 핵의 위협으로부터 시달릴 게 아니라 그게 단순한 내가 로스알라무스에서 한 짓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근데 이 계사전의 저자에게는 똑같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하느님을 만들면은 우리는 이 인류는 저주받는다. 이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신이라는 건 존재가 아니라 이름 일양 그냥 이름 일양하는 프로세스일 뿐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그 아주 애타게 외치는 소리를 나는 들었거든요. 예. 열몇 살 때. 네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도 이런 나이가 이런 애타는 계사전의 이 외침을 듣듯이 네. 이게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예. 뭐 AI를 가지고 듣든 뭐를 가지고 듣든지 간에 이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이 젊은이들이 깊은 통찰이 없으면 아니 오펜하이머를 보세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그 대의를 위해서 걱정하고 서로 비판하면서 책임을 지고 엄청 그 무기를 만드는 대로 가면은 대접을 받을 텐데 그냥 핍박을 받는 장소를 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그나마 이렇게 인문명이 왔는데 네. 사실은 이 계사전이 있기 때문에 하이데가도 나오는 거고 화이트헤드도 나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이들의 그 BC 5세기에 이미 이런 통찰과 네. 그 디보션, 네. 헌신과 네.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패션 때문에 예. 오늘날도 이 인류는 사악한 종교로부터 예. 벗어날 수 있고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 상편 9장에 현도 신덕행 가여우 신의 인간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세상사에 하나님과 더불어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사업을 도울 수 있다. 이 말이 특히 이제 의미 깊게 다가오는데요. 서양 종교에서는 보통은 인간 하나님의 관계가 일방적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해주거나 뭐 명령하거나 이런 건데 여기서는 쌍방적 성격이 좀 두드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인의 관계에서 볼 적에 할 수 없이 육아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언어를 개발하고 이미 대뇌 피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개념이 되고 개념에서 사유를 하고 문명을 만들면서 그때 벌써 오펜하이머가 당면한 문제들이 예. 전국 시대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인간이 하늘과 땅의 부모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부모님 잘못되면 큰일이 아니야 너. 네네. 자식이 네가 그러니까 인간의 이 자발적인 어떠한 그 위치를 인정을 하고 네가 천지에 대한 책임을 져라. 천지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쓰는 만큼 천지에 되돌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너의 책임이다. 근데 도가 사상 같은 우리가 알다시피 웃기지 마라. 인간에게 그걸 어떻게 기대하냐. 네. 인간은 그저 천지 앞에서 짜부러져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그 주동성을 인정을 안 하는 게 도가란 말이에요. 예. 노자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 우리 너희들한테 근본적으로 이 우주를 경영할 그 경영권을 안 주겠다. 네네. 근데 육아는 안 주면은 이 새끼들이 다 망가버려.
만들어 버릴 텐데 예, 예. 핵폭탄 계속 만들어 가지고 예. 원자로 지금 계속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지금 태평양이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인간이 결국은 각성해야 되고 네. 이것이 뭐냐면 진정한 효도다. 네. 천지라는 부모에 대해서 너희들이 효도할 수 있는 거는 네. 천지에 대한 그 착취를 하지 않고 네.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다. 예. 그렇게 해서 인간의 중용적인 자발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얘기와 더불어 예. 내가 재미난 거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신학철 선생님이 나한테 선물한 내 신학 저서를 읽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리고 그 성 시스틴 벽화에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는 그걸 살아있는 이거를 했는데 그걸 전부 그냥 교황이 나체를 다 덮어버려. 예. 그래서 전부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학철 선생님이 이게 진짜 예수의 모습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가 이게 나 인간이요.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 나는 이렇게 표현했다. 도원 선생님한테 드리는 것이 예.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지금 오늘 이거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그린 남자의 성기 네네. 중에서 가장 잘생긴 걸 고르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가 난 사람이야, 인마. 내가 이런 거 달린 남자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다. 이 우리나라의 예술가들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고 예술을 신격화하면은 예수교는 망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인간이 그야말로 이 우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예수도 오늘날까지 인간에 대해서 인간세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일을 했는가 하면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데 네. 그 예수도 인간으로서 불알 달린 인간으로서 이제 책임을 져라. 나는 이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네. 뭐 신학철 선생은 뭐 우리나라 민중 예술의 대부라고 부리는 분인데 저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네네. 너무 저는 고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는 네. 일방적일 수 없다. 예. 이제 상편 5장 첫머리에 이름 일양 지위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번 음이 됐다가 한 번 양이 되곤 하는 서로 갈마드는 기운 속에 있는 것이 도다. 도는 이름 일양에 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시는데 이 장이야말로 이제 동방사유의 또 원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송대 신유학이 와서 이름 일양과 도를 나누어서 이와 기의 이원론, 이기론으로 해석을 했는데 요 대목을 이제 선생님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시거든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름 일양이라고 할 때 하나의 하나의 양이 아니라는 거죠. 예. 모든 사물은 이 천지지간의 모든 사물은 양이 됐다가도 한 번 양이 됐다가도 한 번 음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여기 이 밝은 세상이잖아요. 네. 저녁이 되면 달빛 다 이게 다 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변해요. 모든 음양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늘이 양지가 되고 양지가 그늘이 되듯이 이름 일양한다. 이것이 변화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음양 자체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예. 고정된 점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예. 이 도와 음양을 주렴기의 태극도서를 해석하면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예.
잘못된 거죠. 리기론으로 도와 음양을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음양에 음이 됐다 양이 됐다 하는 그 변화 자체, 그 역 자체가 도인데 네. 이 음양을 지배하는 도라고 하는 절대자가 있는 것처럼 네. 주희가 해석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세유학이 서구적인 가치관 비슷한 걸로 빨려 들어가요. 예.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근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구한말이나 이런 게부터 잡는데 네네. 사실은 이태계야말로 철저히 서양적인 사람이에요. 이태계는 어쩌면 리를 이게 독자적인 이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리를 기에 의해서 음양에 의해서 그 좌우되는 걸로 보면 안 된다. 그 네. 급이 다른 거다. 예. 이태계 선생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조선 왕조의 여러 구조 속에서. 네. 그 디스쿠르 안에 그 디스쿠르의 예. 그 사회적 환경이 그 양반에겐 있었는데 네. 주작에서도 리는 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위라고 해서 조작성이 없고 사다는 리발이 기수지 한다고 하는 사다는 리가 발하고 그 다음에 기가 따라붙는 것이다. 네. 라고 해서 이태계 선생도 결국은 그 리의 자발성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사실은 위험한 거죠. 우리 유학에서 본다면. 그런 요소가 이미 성리학 그러니까 주자의 해석에서도 이미 있다는 거죠. 이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주어수로 관계에 그런 사유가 유교로 침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 서양 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서양 철학을 가지고도 이태계의 사단 칠종론 논쟁만한 논쟁을 네. 일으킨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태계 선생이 훨씬 더 근대적 아방가르다. 예. 조선 역사로 본다면. 그러니까는 조선은 뭐 조선조의 문화는 전문화고 전근대고 예. 이게 다 넌센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그 근대, 전근대, 뭐 중세 이런 걸 나누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왜 그것이 문제인지를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되고, 그 주희의 성리학이나 퇴계 선생의 성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근대적인 패러다임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사실 이 논의를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걸 개념을 사용하다 보면 자꾸 실체 중심으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개사전이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 실체화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실체화할 수 없는 것을 실체 중심적인 개념 언어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그걸 설명하면 조금 더 복잡해진 것도 있고 그런 어떤 난감함 속에서 사실 언어 도단적인 어떤 지금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다시 또 말을 이용해서 선생님의 그 고민을 더 들어보면은요. 그 계산 상편 11장에 나온 태극이라는 말, 시고 여규 태극 이렇게 시작하는 그 문장인데 이 시고 여규 태극이라는 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그러므로 즉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공의 모든 계기에는 태극이 있다. 태극은 실체가 아니고 본체가 아니고 존재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이 태극이란 말이 신유학이 탄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주도니의 태극도설이 무국이 태극이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 이 태극이란 말을 신유학자들이 계사전의 본디의미하고 상당히 다르게 해석을 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불교의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 선생님 말씀을 하셨는데, 요 대목을 그러니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태극이 무국 그러면 근세 유학의 아주 성전인 주렴계의 태극도설에서 처음 나오는 말로 아는데 태극이라는 말은 어디도 없어요. 오로지 계사전에만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계사전이 얼마나 영향을 줬냐. 모든 그 향후의 철학적 사유에다가 영향을 줬는데 계사전에서는 태극이란 말을 태극이 주어가 돼서 태극이 음양을 낳고 뭐 음양이 사상을 낳고 팔계를 낳고 뭐 이렇게 해서 만물의 변화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태극이 언급된 맥락을 보면은 단지만은 역유태극이에요. 역유태극. 근데 유를 갖다가 어느 미친놈들은 또 소유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걸 타동사화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역에는 태극이 있다. 이렇게 하나의 그 태극을 설명하는 것에서 역이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역이라고 하는 건 역에는 태극이 있다. 역유태극.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란 말이에요. 예,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의 함수에는 다 태극이 들어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털 하나에도 이거 다 태극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태극기가 어디 저 국기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극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안에 모든 리미트의 극한이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태극이라는 게. 그러니까 태극이라는 게 사실은 하느님의 의미란 말이에요. 태극 가장 궁극적인 그 무엇. 근데 그 태극이 우리 시공에 변화하는 모든 오케이전 속에 들어있다.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 거기에 기능하고 있다. 그렇게 볼 적에 비로소 주역이라는 게 이해가 되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종교적인 이런 그 실제성이 해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라는 말은 역유태극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무국이 태극, 역유태극이라는 말은 무국이라는 건 역이다 그거죠. 그 역이라는 게 무국이 역이고 역이 무국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역이라고 하는 이 우주 변화는 극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 동방사상의 정말 위대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교의 모든 폐해를 5세기, 기원전 5세기에 딱 차단시켰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고조선 문명의 자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 역유태극, 시생양의 양의생 사상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은 꼭 수정란이 이렇게 2개로 쪼개지고 4개로 쪼개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분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 수정란이라고 하는 처음에 그 분화되는 그 상태에서의 그 수정란 자체가 실제로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초월적인 존재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이 역이라는 것이 어쨌거나 그 주역은 점치는 책이고 또 결국에는 기륭을 알아보는 책인데 선생님 이 책에서 유교 문명의 그 우한 의식 요걸 강조를 하시면서 계서 상편 11장에 나오는 기륭, 여민, 동환이라는 말을 해석하십니다. 그러니까 점을 쳐서 기륭이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놓고 백성, 민중과 함께 걱정한다.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하시는데요. 이 우한 의식이라는 것, 여민 동안이라는 것, 그쵸. 여기에 유교 문명의 어떤 도덕성이라고 할까, 그 공공성, 위대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기륭, 여민, 동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기륭이라는 게 개인적인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재수적 우리가 흔히 말하면 길하다, 흉하다. 길이라는 건 우리말로 그냥 재수 좋은 거고 흉이라는 건 흉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기륭이라는 말은 주역에서 개인의 기륭을 의미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기륭이라는 건 반드시 내가 소속해 있는 공동체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기쁘면은 내가 길하면은
민중이 같이 길하는 것이고 예. 내가 흉하면은 민중이 흉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대통령이 흉하면 흉운에 닥치면 전체가 흉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하이데가가 조르게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도 이제 염려, 걱정. 나의 실존 자체가 염려다. 그러나 하이데가 사상에 있어서 조르게라고 하는 개념은 역시 개인의 실존의 결단과 관련돼 있는 문제고 죽음을 선고한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개인의 죽음과의 관계고 그 죽음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나의 실존의 문제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동방 사람들은 개인의 기륭을 말한 적이 없고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운명을 가지고 기륭을 얘기한다. 주역에서 말하는 모든 그 주어는 군자입니다. 네. 군자는 뭐냐? 통치자예요. 네. 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지식인들 아니면 리더, 네. 그리고 왕, 이런 대신 이런 사람들이 이 세계를 지도한다고 하는 어떠한 권력에 위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여는 포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런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역에서 말하는 우환, 네. 이거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거대 네. 담론이고 이것이 공동체적인 가치를 네.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기륭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교육으로밖에는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논리적인 교육이 아니라 네. 감성적인 교육.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지극히 비감성적으로 가고 있고 예. 비교육적으로 가고 있으니까는 예. 공동체의 도덕을 네. 정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도 황당하게 서구적으로 가고 있고 AI에 복속되는 네.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우환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가면은 조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상편 12장에 이제 형이상자 위지도, 형이하자 위지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이 있고 나서 위로 가는 것이 도다. 또 형이 있고 나서 아래로 가는 것을 기라고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셨는데요. 이 구문 속에 있는 형이상이라는 말에서 그 서양의 메타피직스 이걸 번역한 형이상학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 메타피직스하고 형이상이라는 것은 결코 이렇게 등치시킬 수 없는 세계관이 전혀 다른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양의 그 메타피직스를 계사전의 형이상으로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주의를 포함한 신유학,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신유학의 형이상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목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50년 동안 울분에 젖어서 서양의 형이상학 그러면 형이상학은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추구 이 현상적인 거 이 세계 이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그거는 다 암흑이고 이거는 가치론적으로 그냥 저주의 대상이고 감각으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감각으로 느끼는 이 세계 색성행 미촉부의 모든 세계라는 건 이거는 1차적인 가치가 아니란 말은 열반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내가 보기에는 형이상학이라는 말을 일본 학자들이 에도 시대 때의 송유들이 서양에 유학 갔다 와서 참 대단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메타피직스와 형이상자, 형이하자의 이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거죠. 우리가 형이상이든 형이하든 우리 계사전이 말하고 하는 것은 전부가 형에서 통섭된다. 형이 있고 나서 위고 형이 있고 나서 아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형이 있고 나서 위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만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이게 위에 있어가지고 인간을 뭐 전지전능하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냐 이거. 예. 이거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건 잘못된 개념인데 예. 우리가 꼭 형이상학적인 추구를 해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 한은 네. 사실은 이 땅에서 건전한 철학은 생겨날 난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너무 서양 철학적인 기본을 우리가 갖고 들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서양 형이상학의 어떤 그런 도식에 갇혀서는 정말 창조적인 철학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신 걸로 좀 이해를 합니다. 이 계사전 해설을 이제 총결하면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계사전에서 느끼는 사유를 총평하자면 역은 일종의 우주 종교, 우주 전체가 하나의 도덕 형이상학이 되는 종교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역에서는 과학과 종교가 일치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사를 읽게 되면은 이 우주 전체가 나의 하느님이고 예. 이 하느님 속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지금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 서로 우리가 이 공동체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천지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이상의 신실한 믿음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종교적인 경건성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풀한포기 이거 그 유명한 말로 화이트헤드가 뭐 현대 물리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풀한포기 하나를 물리학이 해석하고 있질 못하다. 이건 다른 차원의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우주 자체가 그야말로 이거는 하느님이고 그래서 나는 이건 진짜 코스믹 릴리전이다. 네. 하나의 우리가 나를 지금은 그렇게 까지도 못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무신론자다. 저 사람은 뭐 신도 모르고 뭐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레디컬하고 모든 게 그렇게 연상을 짓는데 나는 유신론자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느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느님과 더불어 나는 밤 잘 때마다 하느님께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종교가 무엇이냐? 초월적인 불변의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의리학하고 상수학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 상수학의 원천도 이 계사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편 9장에 천일지이 이렇게 시작해서 천구지십 이런 식으로 가고요. 또 상편 11장에 하출도 낙출서라고 해서 하도 낙서에 출전이 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선생님은 상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 상수학이 역의 본의에서 멀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왜 상수학을 그렇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여기도 그 9장에 대해서 나처럼 치밀하게 한자도 상수학적으로 틀림이 없이 이거를 해석하느라고 참 애를 먹었고 해석이 완벽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 9장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9장이 원래 계사전에 없었던 텍스트가 나중에 끼어든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나 저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이 텍스트가 있으니까 그 텍스트는 텍스트 나름대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치밀하게 번역을 했지만은 제 소감으로는 상수학이라는 것은 비트겐슈타인의 말대로 meaningless하다. 의미가 없다. 상수학적으로 정교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정교함이 아니고 자의적인 구라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학에 미친 사람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뭐 명리학을 하는 사람은 찾아가서 명리학 대가라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이 무슨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딱 보면은 좀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나도 그런 능력이 있죠. 내가 다 있죠. 왜 내가 점쟁이 노릇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겁을 주려면 그 운세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걸 믿게 만들어야 되니까 겁을 주려면은 상수학적인 구라가 제일 좋단 말이야. 예. 아주 합리적인 것 같고 예. 그렇게 돼서 뭐 갑을명정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당신 운명은 이렇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시오. 그러니까 나한테 뭐 시주를 더하라든가 뭐 그렇게 이제 나오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수학적인 것은 재미로 봐주면 좋지 않겠나. 그냥 그러나 그게 그 투쟁할 것도 아니고 무슨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떠드는 사람보다는 그 상수학에 미쳐서 뭐 포장 하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나는 더 피해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 정도죠. 예. 아무튼 뭐 숫자에 이제 빠져들다 보면은 정말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서양에도 뭐 수비학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서가 사실은 또 그런 면에서 비슷한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수학과 관련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주역이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떠오르는 분이 그 조선 말기 학자 김일부 일부 김항입니다. 이분이 이제 새로운 상수학적인 어떤 방법도 제시하고 또 선천 후천 이런 이야기도 하신 걸 알고 있는데 특히 그 김일부의 사상이 증산도를 일으킨 강증산의 후천개벽 사상으로 또 이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든지 말을 하려면은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김일부에 관해서 나는 하도 궁금하고 또 우리 광산김 씨예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한 2년에 걸쳐서 내가 세미나를 했어요. 내 서재에 뭐 정역관계로 돼 있는 책들이 뭐 한 20-30권 지금 꽂혀 있는데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분은 결국은 주역으로 말하면은 이 10개의 날개 중에서 설괴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어느 구절을 그 하도락서라든가 이런 모든 상수학적인 것과 관련지어서 새롭게 해석을 했는데 근거 없이 말하는 상수학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의 상수학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천지개벽을 그 천체의 주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결국 설명하고 그거를 주역의 상수에다 결부시켜서 말씀하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되게 365일에 뭐 소수점이 생기고 이런 것들 자체가 이게 뭐 지축이 이렇게 삐뚤어져서 생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모든 게 그런데 어느 시절에 가면은 그 예언이 지축이 반드시 쓴다. 그러면서 뭐 모든 그 간지의 배열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이 새롭게 완전히 1년도 딱 360일로 떨어지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구상에서 생명체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개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최수훈이라는 사람은 선천개벽, 후천개벽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전부 우리 천도교에서조차도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선천개벽, 후천개벽이니 이런 말도 선천, 후천이란 말은 뭐 소강절이부터 나오긴 하는 말이지만은 전혀 주역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최수훈은 엄밀한 그 학자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수훈의 개벽 사상에 대한 큰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이 양반이 이제 그렇게 되면 뭐 간방이 뭐 중심이 되고 뭐 그렇게 하면 그게 다 한국이 되고 그래서 미래에 이 우주의 중심이 다 그냥 없어지고 중심이 한국이 된다는 식으로 황당한 해석을 하시는데 또 이런 걸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네. 뭐 천지가 개벽이 돼가지고 거기에 딱 우리가 이 조선의 간방이 뭐 주축이 돼서 세계가 다시 정비된다. 김일부 선생도 그런 말씀은 안 했어요. 네. 그저 그 충실한 설계전에 대한 재해석인데 그렇게 미신적인 식으로 후학들이 네네. 그거를 왜곡을 했고 예. 나는 정역은 정직하게 얘기해서 예. 해석상에 예.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문헌이다. 그거를 그대로 신봉하거나 네. 거기에 대해서 후대에 그 해석을 가한 예. 그 덧붙이기 해석에 대해 그걸 가지고 예. 정역이라는 텍스트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김일부 선생은 또 좋은 사람 같아요. 제가 광산 김씨 문중에서 존경해야 될 학자분이신데 그분의 어떤 이야기를 예. 그 신화적으로 만들지 말라. 예.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역이 이제 역시 점을 치는 이제 텍스트였고 그 텍스트에서 출발해서 웅혼한 우주론적 철학 사상을 내장한 문헌으로 이제 그렇게 발전해갔다 이렇게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바탕은 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가끔 이제 국가 대사를 놓고 점을 치시는 것 같거든요. 혹시 지난번 그 총선을 앞두고도 점을 쳐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총선 결과를 선생님 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도 이 자리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도울 TV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네. 그 투표용지에 이렇게 누르는 거, 도장 찍는 거, 예. 그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그거 자체가 선관위에서 설명하는데 그게 전복자를 모델로 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해석이 아니고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국민 전체가 점을 친 거죠. 복자를 네. 전복자를 눌렀으니까. 네. 예. 그래서 예. 그야말로 이렇게 위대한 점이 없는데 예. 확실히 이번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정권을 맡겨본 사람에게 대한 네. 하나의 그동안 행하여 온 일에 대한 네. 심판으로서 예. 정확한 심판의 의미를 지니고 우리가 지금 미중유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미중유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그 밑에서 국민들은 충분한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반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책에서 그 항룡유해 그 대목에서 이제 역의 지혜는 구오를 예찬하는 데 있지 않고 상구 다시 말하면 항룡유해를 말했다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왕양명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인생의 가장 큰 병폐는 단지 오만하다는 오 이 한 글자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번 총선 결과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논어를 펼치면은 선진 제일 앞에 하기편에 네. 과적 물탄계 잘못을 저지르면은 고치기를 꺼리지 마라. 뭐 이건 누구나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 과적 물탄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번 선거의 판결은 네가 너무 잘못했다. 허물이 많다. 그러면 그 자기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권력을 위탁받아서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태 너 이거 잘못했다고 심판을 하면은 최소한 우선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되거든.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성격상 난 반성 안 하는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은 그거를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마누라라도 뭐 특검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거고 그거 하나라도 내가 안 해가지고 이 꼴이 된 건데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허물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의식도 없고 네. 자기가 나는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다.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정치를 잘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거 결과에 대한 잘못은 딴 사람한테 밑에 있는 공무원들 니들이 다 내 의사를 잘못 전달해서 이 꼴이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얘는 단군이래. 이러한 지도자는 없었지 않은가. 나는 사실은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행태를 보면서 여태까지 이 진보 정권이라는 사람들이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냐면은 정의로운 권력을 너무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지. 네. 정의롭지 못한 권력을 저렇게 마음대로 무식하게 휘두르도 네. 마음대로 그냥 백성을 겁주면서 자기 돌진하겠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배짱 하나는 참 배울 만하다.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그야말로 너무도 무기력했고 지금은 너무도 무반성의 만용이 설치고 있는 시대. 이 시대는 내가 보기에 둘 다 솔직히 말해서 같은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패러다임에 속해 있는 불운한 시대, 불행한 시대.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세계를 완전히 재건해야 할 그런 시기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복괴, 네. 정괴, 완전히 새롭게 예. 새로운 이스태블리시먼트를 구축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개사전을 가슴에 품고 민족의 낙관적인 미래를 향해서 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도월 선생님으로부터 동아시아의 위대한 철학서 개사전에 관해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철학 공부, 사상 공부 해나가는데 큰 가르침이 될 것 같습니다. 개사라는 위대한 사상에 대해 선생님께서 살아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셔서 도올TV 독자들 또 무척 유익하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